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윤리와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서서히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이 자리가 잡혀 가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좀 개괄적으로 서서히 이제 중심 활동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주변의 것들에서부터 개념을 차근차근 잡아가다 보니까 조금은 너무 단순하고 기본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실천 기술론에서는 관련된 기술들을 조금 다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습도 조금 진행을 하지만, 실천론 자체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채워가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점차 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사례 관리, 그리고 사례 관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실천 기술들도 조금씩 언급이 될 거니까 차차 같이 이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그 유형은 어떻게 또 다른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의 형태나 모습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 말고는 또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개괄적으로 조금 짚어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현장 안에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각자 어떻게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지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현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구성,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 유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 전부 다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어떤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맥락적 요소들, 그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하면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클라이언트가 있는 어느 곳이든 장이 될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해결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 목표이고, 그러면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만나고 있는 어떤 곳이든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클라이언트가 있는 어떤 구체적인 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가장 최앞단, 최일선의 어떤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몇몇 사람들은 사회복지 기관을 떠올릴 수도 있고, 몇몇 사람들은 어떤 극심한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현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죠. 무안이라던가, 이태원이라던가, 여러 곳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했었죠. 그런 모든 곳이 사실은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공간과 영역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 현장을 알아보는 것은 내가 이후에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할 장소를 좀 정하고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한 장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생각보다는 의미 있는 좀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달 체계의 최일선이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해서 지원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어떤 장면의 최앞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4P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Person, Problem, Place, Process, 이렇게 4가지의 P를 통해서 실천이 구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소, 기관이 있고,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관, 플레이스, 장소, 현장은 사회복지 실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현장은요, 욕구와 자원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양상과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도 되지만 그 주변의 지원 체계와 자원들을 함께 이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이언트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특성을 모두 포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생활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곳이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삶의 양식과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이제 개입과 더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입에 필요한 자원 자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전략과 개입 계획을 세우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현장을 좀 구석구석 면밀히 이해할 때 현장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과 범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곳곳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자체를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개입 범위가 더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열악함을 오롯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주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그 극한 직업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 직업군이 나오죠. 지금은 잘 하지 않는 농경과 같은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요소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차 2차 산업 정도까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극한 직업이라고 해서 농업 생활을 하고 파인애플을 채집하고 주물을 만들고 도자기, 토기,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어떤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그걸 볼 때 일단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는 다른 공간에서 생업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들의 어떤 대화나 일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열정적이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클라이언트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적응적이고 또 선하고 또 타인들과 잘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이런 부분은 고칠 부분인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장에 깊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도 인성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일단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영리를 위해서 이 기관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요. 보조금이나 어떤 조세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으로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공익적인 특성이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입니다만, 최근에는 점차 좀 시장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 기관들이 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시당초, 돈을 벌기 위해서 복지관을 차리거나 요양원, 요양시설을 차리는 경우가 좀 허다하니까요. 그렇게 좀 더 좋은 서비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유치하게 되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가 시장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민의 영역에서 시장의 논리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뭔가 더 효율적인 측면과 효과성을 더 강조하는 어떤 측면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현장과 어떤 실천의 형태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좀 표면적이고 또 단편적인 것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드러나기 쉬운 것들, 또 개선하기 쉬운 것들, 또 다루고 케어하기 쉬운 클라이언트만 이제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실천 현장은 여전히 공공성을 가지고 이제 공통적인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직능별 분류인데요. 직능에 따라서 이제 직업의 어떤 직무 형태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 기관이나 현장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분되어 있는 기관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공통적인 좀 연합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원체가 좀 힘이나 권력이 작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연합활동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민과 관의 조화입니다. 처음에 사회복지는 민의 영역에서 먼저 출발을 했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복지 실천을 이루었고, 그것이 점차 국가의 의무와 책임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정부단체가 함께 공존해서 협업하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 주체가 굉장히 다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좀 여러 채널에서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그리고 이용시설, 그리고 생활시설, 이렇게 구분해 볼 건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 이제 편성되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부기관, 또 중앙정부 기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뭐 여성 인권이나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은 성평등 가족부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이제 변화된 부처라고 볼 수 있겠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필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은 좀 잘 알고 있는데,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파트를 좀 가져가서 활동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과거 이제 영국의 복지 슬로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이제 인간의 발달 영역의 전반을 이제 아우르는 형태를 띈다고 하면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냐. 좀 중복되는 사업도 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관계 부처가 통합된다는 것은 많은 역할과 예산이 감소하거나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부처의 이권이 좀 정확하게 나누기가 애매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예전부터 복지 관련 업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에 또 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뭐 비교적 성평등 가족부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반해 여성, 청소년, 또 가족, 이걸 아우르는 성평등 가족부의 예산은 또 그 역할과 위상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통합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중앙부처라고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회복지사는 보통 이렇게 뭐 시군구, 청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인 실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행정 업무에 좀 중점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책을 제안하거나 만들기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제도와 정책을 좀 배분하고 이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죠. 제일 큰 공공부조 중에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업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급권자들을 확인하고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제도상의 구호나 원조를 해주는 형태의 업무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기관에서 복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관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업무는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은 많지만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사회복지단체입니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수급권자, 성매매 여성, 또 청소년, 또 요보 아동,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현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회복지관인데요.
사회복지관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이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여러 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대체로 빈곤한 지역이나 빈곤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지내고 있는 단지에 좀 설치되는 경향이 많고요. 사회복지 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인 형태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그리고 지역상의 통합, 그리고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과 업무가 제일 많은 곳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기관인데요.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 유치원, 그리고 고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든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 2 정도까지도 다니기는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도 각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동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좀 그들이 밥을 먹거나 어떤 추가 교육을 하거나 여가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 역할을 지역아동센터가 하고 있고요. 아동이 학대나 방임 등의 피해를 받을 때 그걸 도와주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입니다. 생각보다 청소년 관련 영역의 기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수련시설은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수 호스텔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거는 청소년들의 좀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련 활동을 좀 제시하는 사업과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청소년 복지 기관은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개발원, 디딤센터, 치료재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등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과목에서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더 많이 다룰 텐데요. 이 안에서도 사실은 복지와 수련, 보호 등의 형태로 좀 자세하게 세분화되어서 구분되는데, 일단은 이제 실무 초임 사회복지사로서 알아둘 것은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기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것이 수련시설과 또 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시간이 날 때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기관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기관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겠죠.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또 흔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특별히 개입을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발달장애 등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서 나타나진 않는 것 같고요. 광역시 단위에 좀 크게 많이 볼 수 있는 또 시각, 청각, 그리고 발달장애 등등이 좀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활시설과 보호시설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여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와 관련된 기관인데요. 먼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은
이제 부모 중에 뭐 편부가 됐든 편모가 됐든 이제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뭐 한부모 가족 상담소, 여성복지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은 뭐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족을 개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가족센터로 이제 통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서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주변에 뭐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와 정신건강복지 관련 기관인데요. 병원에,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곳에,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병원비가 없을 경우 그들의 어떤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연계해주는 활동을 사회복지사가 한다는 거죠. 뭐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보험이나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거나 재활을 할 때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관이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거기에 해당하겠고요. 성폭력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법률적인 도움이나 어떤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도 있습니다. 뭐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좀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좀 지향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센터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용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용시설은 기관에 클라이언트들이 상주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와서 이용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설을 말하죠. 지금부터 얘기할 시설은요, 생활시설인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이 복지시설에서 상주하면서 지내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인 케어와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생활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겠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과 직업훈련시설, 그리고 아동보호치료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렇게 구분됩니다.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양육자가 없는 그런 이제 아동들을 양육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호치료시설은,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뭐 학대나 폭력 등에 이제 노출되었을 때 그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 격리 조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 주거복지시설은요, 어르신들이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로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과는 달리 어른들이 그냥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한다기보다는 의료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입소시켜서 무료나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노인복지
노인복지론이나 뭐 이런 다른 교양 다른 선택 과목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은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뭐 지체장애인이 모여서 지내고 이제 요양받고 하는 형태의 이제 시설들이 지역 내에 곳곳에 있죠. 그런 곳이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 중에 거주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성 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보호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부자 보호시설, 미혼모자 시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신건강시설은요, 정신요양원, 정신요양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대구에도 정신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불황인 지원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신보건법 상에서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제 보호자가 없는 여러 성인들이 많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대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은 장애로부터 정신장애를 좀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함께 지내는 정도의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거주시설은요, 불황인 선도시설, 그리고 결핵요양시설, 한센장애인 요양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꽤 많은 종류의 시설들이 있죠. 대부분 우리가 특별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의지가 없으면 생활시설에는 좀 방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좀 많이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있을 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요. 내가 이용자로서 또는 그 서비스를 좀 안내해주거나 연계해주는 사람으로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실천 현장은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이제 제공되는 선에서의 가장 앞에서 있는 이제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만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은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운영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은 운영법인의 어떤 성격과 특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운영법인이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어떤 사상, 박애,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활동 등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데 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운영법인이 이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법인 역시 그 사회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나 역할들을 조금 파악해서 그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종교단체가 우선해서 복지를 좀 선도해 왔기 때문에 종교법인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인류애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폐쇄적인 어떤
법인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는 복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인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런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법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법인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이제 수행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법인의 어떤 업무와 편의에 의한 어떤 운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독하고 또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그 주체가 되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의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천 현장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기관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세 요소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지원활동, 이것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관계에 따라 어떤 서비스의 양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러한 의지를 사회복지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 내에 자신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기관과의 관계는 사회복지기관의 방침이 어떤 형태를 따르고 있느냐, 또 누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을 잘 이용할 수도 또 잘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이제 운영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건들이 분명히 갖춰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와 잘 맞아져야 하고요. 사회복지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여러 입지 조건이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기에 좀 적절한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좁고 이제 고저차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집이 아주 아래쪽 골목에 있고 사회복지기관이 위에 아주 꼭대기 지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기 아주 어려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얼마나 유명하냐, 어떤 서비스를 잘 제공하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도 훨씬 더 좋은 상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냐면 사회복지사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위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앞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현장의 어떤 상황과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한 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딛고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가 대체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처음 사회복지 실천 계획에서부터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계획해야 되고요. 그 내용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고 우리 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분위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전에서부터 계속적인 강의를 해서 사실 목도 좀 많이 아프고 컨디션에 좀 무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코도 막히고 좀 또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영상이 좀 끊어지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여러 번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오프라인 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